자, 이번 시간에는 수건의 분포와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수건이란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말해요. 그리고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죠. 그리고 그 수건은 해수와 담수로 나뉘는데 해수는 말 그대로 바다에 있는 물이고 짠맛이 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담수는 짠맛이 나지 않는 물을 말해요. 그래서 육지의 물은 대부분 담수이다. 그런데 가끔씩 육지에서도 짠맛이 나는 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는 말을 썼다. 이 담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빙하가 있어요. 빙하는 눈이 쌓여서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이다. 얼음의 형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고산지대나 극지역에 분포한다. 고산지대는 높은 산지대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보면은 다 하얗게 뒤덮여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게 빙하고 또 극지역, 남극, 북극 이런 곳에 있는 것도 빙하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틈을 채우거나 틈 사이를 천천히 흐르는 물이다. 그리고 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와 하천수가 있어요. 호수와 하천수는 지표를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호수와 하천수도 마찬가지로 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밑에 수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볼게요. 일단 바닷물, 해수가 97.47%죠. 바닷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담수는 2.53%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담수 안에는 빙하가 1.76%로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지하수가 0.76%, 호수와 하천수가 0.01%가 있다. 그래서 호수와 하천수가 양이 가장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수자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볼게요. 수자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물이라는 거죠. 특징을 보면 주로 호수와 하천수를 이용한다. 그런데 호수와 하천수는 아까 전에 봤을 때 0.01%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퍼센트의 물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부족한 경우 지하수를 이용한다. 그런데 지하수도 0.76%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 중에서 사용하는 물은 일부이다 라는 거죠. 해수 같은 경우는 짠맛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분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좀 힘들고, 빙하는 얼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해수는 염분을 제거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빙하는 빙하가 녹아서 녹은 물이 되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수와 빙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자원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로 나뉘는데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쓰는 물이고 마시는 물, 요리나 세탁을 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농업활동을 할 때 쓰는 물이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때 사용한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산업활동을 할 때 쓰는 물이고 제품을 만들 때 아니면 냉각, 세척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유지용수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밑에 자료를 보면 농업용수가 41%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이다 라는 것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수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먼저 수자원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냐. 수자원의 양이 한정됐다는 거겠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은 아까 봤지만 0.77% 밖에 안 돼요. 지구에는 물이 엄청 많지만 여기에 0.77%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물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과 문명 발달에 따라서 물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은 양이지만 쓰는 양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수량 변화가 있어요.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홍수나 가뭄 같은 게 잦아지고 그에 따라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있고 물 부족 현상이 심해져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다음으로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볼게요. 주로 사용하는 물은 호수와 하천수인데 같은 담수인 지하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수도 빗물에 의해서 계속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뭄이나 물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호수와 하천수에 물이 부족할 때 지하수를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국가와 개인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자원 확보, 댐을 건설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등을 통해서 수자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 해수를 담수화시킨다는 것은 염분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작업인 거죠. 그 다음으로 물의 오염 방지, 생활 하수를 줄이고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절약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죠.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를 볼게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표면층의 수온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의 표층 수온은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표층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태양 에너지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져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태양하고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적도 부분에는 태양빛이 일직선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도 0도 부근에는 태양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오는데, 위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60도로 들어오게 된다면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도 부근, 위도 0도 부분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조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윗부분과 제일 아랫부분인 북극, 남극 지역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원인에 따라서 위도별로 온도 차이가 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도 한번 보면은 0도씨를 중심으로 북쪽이든 아니면 남쪽이든 위도가 높아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위도는 수온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라고 나오죠. 위도가 같은 곳은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받는 정도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도가 같으면 표층 수온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름철의 표층 수온이 겨울철보다 높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름철에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표층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밑에 지금 등온선이 그려진 지도를 볼게요. 등온선이 무엇이냐면 온도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에요. 그래서 중심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 지역은 다 30도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선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지역은 전부 다 0도씨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인 적도 부근에서는 온도가 대략 30도나 되고 위도가 되게 높아져서 고위도 지역이 되면 0도씨부터 영하까지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별로 수온 분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또 위에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라는 걸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온선들은 위도랑 나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해수에서 수직으로 깊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온 분포가 나타나는지 보는 거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태양 에너지고 두 번째로는 바람이에요. 태양 에너지는 온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바람은 혼합작용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혼합층부터 한번 봐볼게요. 혼합층은 바다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돼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혼합층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계속 이 해수들이 순환이 돼요. 혼합이 되면서 계속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층의 부분은 수온이 일정하다.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나와 있죠. 바람이 강해지면 이 수온이 일정한 부분이 조금 더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수온 약층에 대해서 볼게요.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봐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죠.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못 들어오는 부분은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아랫부분에는 차가운 물이 있고 윗부분에는 따뜻한 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해요. 대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류는 따뜻한 물이 아래에 있고 차가운 물이 위에 있을 때 따뜻한 물의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운 물의 밀도는 높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려고 하고 밀도가 낮은 따뜻한 물은 위로 가려고 하면서 물이 위아래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오른쪽 위에다가 설명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온 약층은 아랫부분이 차가운 물이 있고 윗부분이 따뜻한 물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게 아래에 있고 밀도가 낮은 게 위에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안정하다. 그리고 다음 심해층을 볼게요.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이에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외부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서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계속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깊이 1000m 이하부터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쭉 내려가죠. 이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혼합층엔 당연히 들어오고 수온 약층까지도 들어오는데 심해층까지는 안 들어온다. 그런데 바람은 혼합층에만 영향을 준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위도별 특징을 볼게요.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서 심해층과 수온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막 30도까지도 올라갔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심해층은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수온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발달해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주황색이 저위도인데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한 23도 정도 돼 보이죠. 그리고 심해의 온도는 다 일정하니까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수온 약층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위도는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이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중위도는 초록색인데 중위도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굉장히 깊어요. 지금 저위도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중위도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깊이까지 혼합이 잘 돼서 혼합층이 두껍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위도를 볼게요. 고위도는 표층 수온이 매우 낮고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라색 그래프인데 애초에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줘야 될 거는 위도가 높아지면 표층 수온은 낮아진다. 그리고 맨 아래 이 심해층 같은 경우는 위도와 관계가 없다. 이 정도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염류와 염분에 대해서 볼게요.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들이다. 그래서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이 염화나트륨이 소금의 주성분이죠. 그리고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다음으로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염분의 단위가 PSU랑 퍼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PSU 아니면은 1퍼밀이 있으면 염분의 비율이 10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g의 해수 속에 1g의 염류가 녹아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PSU예요. 이 해수는 물하고 염류를 합친 값이죠. 해수 1000g의 염류가 35g이 들어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물이 965g 정도 있고 염류가 35g 있으니까 합쳐서 1000이 되고 해수 1000g의 염류가 35g 있으니까 35PSU만큼 존재한다. 그리고 이 중에는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이 다음으로 많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해수의 염분 분포를 볼게요. 해수의 염분은 해역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증발량하고 강수량이에요. 만약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면 해수에 있는 물이 많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염류는 그대로인데 물은 날아가니까 염분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으면 염류는 그대로인데 물이 더 생기는 거니까 염분이 감소한다. 염류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담수의 유입량이 있어요. 그런데 담수가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짠맛이 나지 않는 물이에요. 거의 육지에 있는 물을 뜻하고 짠맛이 나지 않는 물이 바다에 많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염분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빙과 결빙이 있어요. 해빙은 빙하가 녹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빙하가 녹으면 물이 많아지죠. 그럼 해빙이 많이 일어난다면 염분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결빙은 물이 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얼어버리니까 염분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전 세계 해수의 염분 분포를 볼게요. 일단 저위도는 염분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비가 많이 내려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 많이 되니까 염분이 낮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위도를 볼게요. 중위도는 염분이 높아요. 여기는 저위도랑 반대로 기후가 건조해요. 그래서 증발량이 더 많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날아가 버리니까 염분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고위도는 또 염분이 낮아요. 왜냐면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의 공급이 많이 되니까 염분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지도에서 밑에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30도 부근에서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빨간색일수록 염분이 높은 건데 지금 중위도 지역에서 염분이 높은 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위도와
고위도는 비교적 염분이 낮죠. 그리고 또 지금 윗부분에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서 봐볼게요. 여기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염분이 높아요. 지금 옆에 같은 위도지만 육지랑 붙어 있는 부분은 염분이 낮은데 육지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염분이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염분이 높은 이유는 담수의 유입이 적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염분이 높아진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염분비 일정 법칙이 나오죠.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각각의 염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그리고 기타 염류들, 얘네들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염화나트륨의 비율을 셋 다 계산을 해보면 셋 다 78%가 나와요. 이 염류들의 합분에 염화나트륨이 비율을 따져보면 항상 78%가 나온다. 그러니까 북극해든, 동해든, 홍해든 지역에 관계없이 이런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해수가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해서 골고루 섞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이다. 이게 바닷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 해류는 왜 발생하냐? 이유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그렇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로는 난류, 두 번째로는 한류가 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예요. 근데 이게 왜 따뜻한 해류냐면 저위도에서 수온이 높았었죠. 태양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저위도는 수온이 높았다. 그래서 수온이 높은 곳에서 흐르니까 따뜻한 해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그래서 차갑다. 고위도는 수온이 낮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비교적 차가운 해류다. 그래서 이 해류는 주변 지역에 기온의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해안 지역은 난류가 강하게 흘러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저위도 지역에서 따뜻한 해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 지역보다 비교적 따뜻하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난류하고 한류가 모두 흘러요. 일단 가장 큰 해류가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예요. 이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생기는 난류들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황해난류, 동안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아랫부분부터 쿠로시오 해류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서해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조그만하게 황해난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는 애는 동안난류라고 부른다. 그리고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화살표의 굵기가 해류의 세기랑 비례해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해류이다. 그리고 황해난류랑 동안난류로 분리가 되면서 조금씩 세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한류도 있는데 한류는 북한 한류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지금 이 북한 쪽을 타고서 내려오는 게 있죠. 이게 북한 한류다. 그래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고 있고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경수역이라는 게 있어요. 조경수역은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곳이다. 지금 위에 그림을 보면 동안난류랑 북한 한류랑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에 글로 다시 내려와서 위치, 우리나라에는 동안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동해안의 형성이 된다. 그리고 계절별로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름에는 난류가 조금 더 강해서 조경수역이 조금 더 위쪽에서 생기고, 겨울에는 한류가 조금 더 강해져서 비교적 아래쪽에서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북쪽으로 상승, 그리고 남쪽으로 하강, 뭐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경수역의 특징이 뭐가 있냐? 바로 영양염류랑 플랑크톤이 되게 많이 있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니까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밑에서도 해수가 쭉 올라오고 위에서도 해수가 쭉 내려오니까 많은 영양분들과 어종들이 섞이면서 좋은 어장이 생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조석에 대해서 볼게요. 조석은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이다.
갯벌이 생기는 게 이런 조석 현상 때문이죠. 그 밑에 조류. 조류는 조석으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해수의 흐름이다. 밀물설물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 그리고 만조랑 간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질 때를 만조라고 하고, 썰물, 다시 바닷물이 쭉 빠지면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질 때를 간조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가 계속 달라지는데, 밀물에 의해서 만조가 됐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서 간조가 됐다가 다시 물이 쭉 들어오면서 만조가 됐다가 다시 빠지면서 간조가 된다. 그래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 정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만조와 만조 사이의 시간, 아니면은 간조와 간조 사이의 시간을 조석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이다. 그러니까 만조였다가 다시 만조가 되려면 12시간 25분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조차를 볼게요. 조차는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다. 그래서 이런 조차가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살이라고 하고, 높이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살이와 조금은 한 달에 약 2번 정도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석의 이용을 볼게요. 첫 번째로는 조개 캐기가 있죠. 바닷물이 쭉 빠지면은 갯벌이 생기고 갯벌에서 조개를 캘 수 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할 때도 이용을 하고, 전기 생산을 할 때도 이용을 한다. 조석으로 나타나는 조차나 조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대요. 발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차나 조류에 의해서 생기는 동력으로 전기를 생산시킨다는 거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꾼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갈라짐 현상. 조차가 큰 시기에 간조가 되면, 그러니까 썰물로 물이 쭉 빠지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원래는 길이 바다에 잠겨 있다가 물이 쭉 빠지게 되면은 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